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3권 7편, 제4장 경제적 민족운동을 할 차례인데요. 경제적 민족운동은 크게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이제 민족 기업들의 어떤 설립 그리고 물산장려운동 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민족 계열에서 추진했던 그 경제적 민족 운동이라 할 수 있고요. 사회주의 계열에선 주로 사회주의는 사회 하층 계급 그러니까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어떤 사회 운동을 주로 후원했기 때문에 농민 운동이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농민 운동을 보통 소작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소작쟁이라거나 아니면 노동 운동. 자, 노동쟁이라고도 하죠. 자, 이것은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어떤 민족적, 경제적 민족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물산장려운동은 1923년, 1923년에 진행이 되는데 배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배경. 왜 물산장려운동을 하게 됐느냐? 바로 1920년대에는 1910년대에 일본이 발표했던 회사령을 철폐합니다. 사실은 회사령을 철폐한 게 아니라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이제 신고제로 바꾼 거죠. 일본 기업들의 조선 진출을 보다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회사령을 신고제로 전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기업들이, 조선 기업들이 일본 기업하고의 경쟁에서 사실 경쟁력이 좀 약하니까 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추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관세 철폐입니다.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이 민족 기업들이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로 물산장려도 추진했고요. 다만 이 물산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분이 추진을 했는데 이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오히려 이 물산장려 운동을 비판합니다. 이게 부르주아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르주아들의 지주 출신 어떤 자본가들 또는 이런 자본가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국내 기업들의 물품을 사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면 오히려 서민 경제에는 이게 도움이 되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본가들에게만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운동이다라는 측면에서 사회주의에서는 이 물산장려 운동을 사실 비판하고 거부했습니다. 또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놓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20년대와 1930년대 이후에 두 운동을 보면은 먼저 1920년대는 생존권 투쟁이라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예를 들면 1920년대 소작쟁이 같은 경우는 소작농들이 지주들을 상대로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무려 원래 조선시대만 해도 지주전호제, 병작 반수에 따르면 이 지대는, 이 소작료는 생산량의 대략 2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이 소작료가 무려 70에서 80%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살아남기가 매우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주로 그런 내용으로 투쟁을 했기 때문에 생존권 투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1920년대에는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은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서 이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시간도 매우 길었고 또 받는 임금도 일본인 대비 약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즉 근로 환경을 개선해 달라, 임금을 인상해 달라, 주로 이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농민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1920년대는 생존권 투쟁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930년대로 가면은 이 운동은 항일 민족운동으로 발전하게 돼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내지 말자, 일본인 기업을 타도하자, 자 이렇게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대단히 성격이 확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30년대는 비합법적인 전국적 단위의 이런 파업이라든가 소작쟁이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규모 면에서는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경제적 민족운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은 뭐 민족기업의 설립보다는 이 물산장려운동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사회주의 운동은 농민과 노동운동으로 나눠지는데 20년대와 30년대의 특징이 좀 달라진다. 예,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공부하시면 아주 좀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아이고, 잠시만요. 예. 자, 보시면 자, 경제적 저항운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민족기업의 설립. 자, 이 민족기업의 설립은 어느 계열입니까? 예, 민족주의 계열입니까? 사회주의 계열입니까? 당연히 민족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민족기업들은 지주 출신의 어떤 기업과 서민 출신의 기업이 있는데, 지주 출신으로 일제강점기에 기업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김성수입니다. 이 김성수는 경성 방직 주식회사를 세워서 기업 활동을 했는데, 뭐 이 밖에도 많은 기업들을 경영했어요. 학교도 많이 세웠고, 어떻게 본다면 이 김성수라는 인물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주 출신으로서 이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어떤 일본 기업과 맞선 어떤 민족 기업을 육성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좀 친일적 행위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이 김성수는 친일파로서 살아가기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바로 친미적 성향으로 이제 바뀌면서 친미 정당인 친일파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친미 정당인 한국민주당을 창당하게 되고, 이 한국민주당이 이 재헌의회, 그러니까 1948년 50 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된 이 재헌의회의 가장 다수 정당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또한 서민 출신의 기업으로는 평양 메리에스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어떤 기업 이름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의 유형이 이렇게 나뉜다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민족기업의 위축. 당연히 1930년대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일본인 기업들도 많아졌고, 사실은 뭐 철도라든가 또는 뭐 전기라든가 이런 대규모의 어떤 자본이 투자되는 것도 대부분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 1930년대는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일본의 군국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병참 기지화 정책을 통해서 한국을 어떤 식민지 어떤 그 원료라든가 또는 시장,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토대를 이 한국에서 구축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에는 일본인 기업에 흡수가 된다거나 일본의 교묘한 어떤 탄압에 의해서 민족 기업들이 매우 위축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주의 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이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물산장려운동은 1907년에 전개되었던 국채보상운동과 좀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서상돈이라는 인물이 주도를 했다면, 물산장려운동 같은 경우는 바로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분이 주도를 했고요. 또 이 국채보상운동은 당시 대한매일신보라든가 뭐 황성신문이라든가 이런 신문들의 어떤 전포적인 어떤 지지를 받았고, 범국민적인 운동으로서 발전을 했다면 이 물산장려운동은 이 범국민적인 형태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의 계열들의 어떤 비판과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럼 왜 이러한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됐느냐? 그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조선인 기업들도 쉽게 설립할 수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일본 자본가들이 이 한국에 훨씬 더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종의 하나의 꼼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일본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이 한국 기업이 만든, 우리 민족 기업이 만든 제품에 비해서 품질은 우월한데 가격마저도 이 관세를 내지 않게 되니까 가격 면에서도 싸지다 보니까 이 우리 민족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좀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 감정에 이제 애국심에 호소를 하는 거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겁니다. 물산 장려운동은. 그래서 구호 자체가 내 살림 내 것으로라든가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이 조선물산 장려회가 이제 조직이 됐는데 평양에서 조만식이라는 분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 조만식 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해방 이후에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소련군이 진주를 하면서 바로 김일성 세력과 함께 오죠. 그래서 이제 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사회주의 계열에 의해서 이 조만식은 축출당하게 되죠. 자,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을 했다. 특히 실천 요강에 보면은 뭐 저축, 생활개선, 금주, 단연운동. 이 뭐 금주나 단연 같은 경우는 이 국채부상 운동 때도 사실 나왔던 그런 얘기들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특히 이 포스터가 시험에 좀 종종 출제가 돼요. 자,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조선 사람은 조선 광목을 사용하자. 우리 손으로 만든 광목이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물산 장려운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적인 측면을 보면 민족 기업은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생산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공급력이 부족해지고 결국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라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점점 이 운동에 회의를 느끼게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회주의 계열들의 엄청난 비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바로 부르주아 계급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지 이런 농민, 노동자 같은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은커녕 오히려 물가가 비싸지면서 삶이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이제 민족운동인데요. 경제적 민족운동인데, 자, 먼저 농민운동, 일제강점기에 가장 힘든 계급, 가장 힘든 계층이라면 역시 농민들입니다. 1910년대 일본에 의해서 시작된 토지 조사 사업으로 농민들은 오랜 기간 누려왔던 이 경작권, 소작권을 박탈당했었고요. 또 1920년대부터 단행된 산미 증식 계획에 따라서 어떤 수리조합비라든가 종자 개량비라든가 이런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지출됐지만 또 일본에 의한 수탈량이 늘어나면서 농민들은 이 기아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3.1 운동에서도 이 농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지속시켜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3단계에 해당되는 3.1 운동 3단계에 해당되는 농촌 확산기에는 어떤 폭력적 성향을 띠기도 했었죠. 바로 그만큼 농민들의 불만이 매우 좀 컸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농민운동이 전개되느냐.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농민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라는 걸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1920년대 전반만 하더라도 주로 소작인 조합이에요. 자영농들은 주로 이런 농민운동에 가담하지 않았었는데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 이제 자영농들까지 바로 산미 증식 계획에 따른 피해에 의해서 이런 자영농들까지도 이 소작쟁이에 참여하게 되고요. 또 1930년대 후반으로 가면은 단순한 생존권 투쟁에서, 그러니까 1920년대는 주로 생존권 투쟁이었다면 1930년대는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달라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거나 이런 항일 민족 운동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갖게 됐다는 것, 이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항일 민족 운동의 성격으로 변모했다는 것. 언제부터요? 1930년대부터. 조선농민총동맹이 1927년에 결성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당되고요. 이 조선공산당이 창당되기 이전에는 농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사실 합쳐 있었습니다. 전국 노농총동맹이라고 해서 노동자 농민, 노농총동맹이라고 이게 하나로 합쳐져 있었는데 조선공산당이 창당되면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전문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성된 것이 바로 조선농민총동맹이고요. 이런 조선농민총동맹을 통해서 어떤 전국 단위의 어떤 농민들의 조직적인 어떤 항쟁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1930년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합법적 조직인 혁명적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밑으로 내려갔다 올게요. 자, 노동운동도 보시게 되면은
노동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920년대 최초의 노동운동 조직인 조선노동총공제회가 만들어졌고 이게 조선노농총동맹으로 갔다가 다시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에 단계는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앞에 단계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이 농민총동맹과 노동총동맹이 이렇게 분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조선공산당의 창당이다. 예, 이것을 별도로 여기다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선노농총동맹이 왜 이렇게 두 개의 노동자 단체와 농민 단체로 분화가 되는지 그것이 바로 1925년도에 조선공산당의 창당에 따른 결과다. 그 사회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소작쟁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암태도 소작쟁이. 목포 신안 앞쪽에 암태도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이 암태도라는 섬의 지주가 농민들의 소작료를 거의 70에서 80%까지 수작료를 걷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컸고 그래서 1923년에 암태도의 소작농들이 집단적으로 바로 소작료 인하 운동을 이제 벌이게 되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1920년대의 소작쟁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일본의 토지회사가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부리흥업이라는 게 있었죠. 이 두 개의 대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한 대농장, 그 대농장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이 소작농들이 특히 1924년 무렵에 소작쟁이를 또 대규모로 벌인 적이 있어요. 특히 암태도 소작쟁이 같은 경우는 소작률을 40% 수준까지 낮추는데 성공을 했다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다 보니까 1932년부터 1940년까지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게 전개가 되는데요. 이름만 놓고 보면 왠지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운동이죠. 농촌진흥운동. 그런데 사실은 조선 총독부는 이 농촌진흥운동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냐면 바로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 농민들을 회유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으로서 이런 운동이 전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농민들의 채무를 좀 탕감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소작쟁이가 발생했을 때 그 소작료를 조정해주는 어떤 명을 만들기도 하죠. 이게 소작 조정령이라고 불리고요. 또 농지 소유권을 둘러싼 싸움이 발생했을 때 조선 농지령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이 소작 조정과 농지령을 주로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주와 자본가들입니다. 기업가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농민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의 채무가 탕감되기는커녕 농민들의 부채만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농촌경제는 진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몰락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면 농민운동의 성격 변화. 자, 1920년대를 보면은 소작 조건을 보장해달라,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죠? 근데 1930년대로 가게 되면은 토지혁명을 목표로 한 부르주아 민족주의 혁명이다. 자, 바로 이런 부분이 사회주의적인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노동운동 관계 악법을 철폐해라. 대단히 거시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음을 또 알 수가 있고요. 타도 제국주의나 조선민족 해방 만세.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농민운동이, 소작운동이 또는 노동운동이 결국은 항일 민족운동으로서의 어떤 성격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노동운동을 보시게 되면은 이건 아까 제가 살펴봤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노동쟁이는 원산 노동 총파업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부산 부두노동자 연대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초반에 20년대 초반에 발생한 어떤 이 노동운동의 어떤 시초다, 어떤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뭐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예, 전국적인 어떤 노동자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또 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가장 대규모의 총파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상징적인 노동운동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노동쟁의의 변화를 보면은 자, 1930년대는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일본이 추진했어요. 그죠? 그리고 군수 공업 시설을 특히 저 북부 지방, 함경도 지방에 어떤 부정강 수력 발전소를 설치하고 1920년대 후반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뭐 남면 북양 정책이라든가 농공 병진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군수 산업을 발전시켜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의 수는 증가했고 일본 기업들이 이런 노동자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어떤 대우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파업과 노동운동이 대단히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합법적 조직인 혁명적 노동조합 형태로 전개했다. 자, 이것은 아까 다시 교재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민운동이 30년대에 나타냈던 어떤 특징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이것도 아까 살펴본 농민운동과 마찬가지로 뭐 최저임금제지 8시간 노동제라든가 또 단결권, 파업권, 단체계약권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주의적인 특징. 그리고 민족적 학대와 혹사를 근절하자라고 하는 민족적 학대를 금지하자는 해서 민족적 항일운동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의 경제적 민족운동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단어는 좀 짧죠. 근데 다음 단어는 좀 길어요. 예, 바로 민족문화 수호운동인데요. 이 민족문화 수호운동은 사실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온 부분이 한 번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일본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시켜 왔고요.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그걸 식민사관이라고 하죠. 이런 식민사관에 맞서서 다양한 역사학자들이 저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 그리고 사회경제사학, 그리고 민족주의사학, 사회경제사학, 그다음에 실증주의사학, 신민족주의사학 등 이 4가지 부분의 어떤 역사 운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제 그 밖에 어떤 우리의 언어인 국어와 관련된 어떤 단체들, 그리고 우리의 교육 운동까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